미린의 그룹유통사업부 본사 15층 전략기획실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서류 더미를 들고 뛰어다니는 직원들의 고함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혼란스러운 공간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낡고 품이 넓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정수기의 물통을 힘겹게 교체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도준이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두꺼운 뿔테 안경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어깨는 자신감 없이 구부정했다. 지나가던 박대리가 그의 발을 툭 치고 지나갔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오히려 도준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라며 연신 허리를 숙이는 그의 모습은 이곳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러나 바닥을 향해 숙인 그의 안경 너머 눈동자는 주위의 산만한 풍경을 냉철하게 스캔하며 사무실 내의 미묘한 권력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때 부서장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 나왔다. 유통사업부의 실세인 최일석 이사가 문 밖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 앞에는 디자인 1팀장 한서윤이 창백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 이사는 삿대질을 하며 네가 감히 내 지시를 무시해.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나 있느냐고 소리쳤다. 바닥에 흩어진 기획안은 서윤이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것이었지만 표지에는 이미 최 이사의 처조카 이름이 공동 기한자로 올라가 있었다. 명백한 성과 가로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누구도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모두가 최 이사의 권력 앞에 침묵하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도주는 걸레를 든 채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지만 걸레 자루를 쥔 손에는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사무실 중앙에 위치한 거대 스크린이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이며 요란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VIP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30분 앞 시점에 내부 서버가 악성 코드의 공격을 받아 마비된 것이었다. 전산팀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만 복구에는 최소 3시간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보고만 내놓았다. 최 이사는 길길이 날뛰며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전원 사표를 쓰라고 협박했지만 시스템은 요지부동이었다. 혼란이 극에 달해 모든 직원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도주는 슬그머니 메인 서버실과 연결된 보조 단말기 쪽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그가 그저 청소를 하러 간다고 생각했기에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짧게 살핀 뒤 걸레를 내려놓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도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그의 구부정한 등은 꼿꼿하게 펴졌다. 평소의 어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그는 미린의 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가진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며 전산팀조차 파악하지 못한 백도어 경로를 이용해 단 15초 만에 악성 코드를 격리하고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의 동작은 간결하고 우아했다. 화면이 다시 푸른색 정상 상태로 돌아오자 도주는 순식간에 다시 어수룩한 표정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레를 집어들고 탕비실로 사라졌다. 전산팀장은 시스템이 저절로 복구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최 이사는 자신의 호통 덕분에 해결된 것이라며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 짧은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멍하니 사태를 지켜보던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유리 파티션에 비친 도준의 모습을 보았다. 촌스러운 안경 너머로 번득이던 날카로운 눈빛과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는 타자 속도는 그녀가 알고 있던 계약직 직원 강도준의 것이 아니었다.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방금 본 그 압도적인 아우라는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모두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이질적인 위화감을 느낀 것이었다. 그녀는 탕비실 쪽을 바라보며 저 남자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무능한 직원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북적였다. 창가 쪽의 좋은 자리는 임원들과 정규직 사원들이 차지했고 계약직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구석진 자리에 앉아야 했다. 도주는 언제나처럼 식판을 들고 가장 외진 기둥 뒤편 테이블에 홀로 자리를 잡았다. 아무도 그와 겸상을 하려 하지 않았고 그 역시 혼자 있는 편이 정보 수집에 유리했기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옆 테이블 재무팀, 대리들이 나누는 비자금 관련 은어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식판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느껴지는 은은한 향기의 도주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강도준 씨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서윤 팀장이었다. 시끌벅적하던 식당 내부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차기 임원 승진이 유력한 엘리트 팀장이 만년 계약직 사원의 앞자리에 앉는 것은 회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도주는 짐짓 당황한 척 연기하며 안경을 고쳤었다. 한 팀장님 여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저쪽 임원석으로 가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그러나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한술 뜨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니요, 저는 여기가 편해요. 그리고 아까 사무실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서윤의 말에 도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어디까지 본 것인지 가늠하기 위해 그는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제가 뭘 도와드렸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 청소만 했을 뿐인데요. 도준은 최대한 억울하고 순진한 말투를 가장했다. 그러나 서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전산 오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최 이사님이 던진 서류들 강도준 씨가 다 주워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남들은 다 모른 척 하는데 유일하게 챙겨주신 거 다 봤어요. 서윤의 대답은 도준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탐색하듯 그를 훑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도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도준 역시 그녀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예정에 없던 변수였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전개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혼자 버티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일종의 동맹 제안처럼 들렸다. 도준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쥐어진 쪽지를 꽉 쥐었다. 미린의 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부패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잠입한 그에게 타인과의 유대, 관계는 사치이자 약점이 될 뿐이었다 하지만 한서윤이라는 여자는 흙탕물 같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진주처럼 보였다. 도주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비밀폰을 느끼며 다시금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이제 곧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최일석 이사의 집무실 공기는 마치 썩은 물이 고인 채처럼 무겁고 탁했다. 그는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서윤의 면전에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던졌다. 그것은 태영건설이라는 생소한 업체와의 자재납품 계약서였는데 서윤은 단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거래의 부당함을 간파할 수 있었다. 시장 가격보다 3배나 비싼 단가에 비해 자재의 내구도 등급은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전형적인 배임 행위였다. 서윤이 펜을 들지 않고 침묵하자 최 이사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자네가 이번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나.
이번 것만 눈 딱 감고 처리하면 내가 인사팀에 강력하게 추천해주지. 이건 기회야 한 팀장. 서윤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고정시키며 최 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과 직업 윤리를 헐값에 팔아넘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사님, 이 자재들은 안전 기준 미달입니다. 만약 이대로 시공이 진행된다면 추후 붕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저는 이 계약서에 결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최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그는 마시고 있던 커피,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다. 감히 네가 내 호의를 무시해 좋아. 그렇게 원칙대로 하고 싶다면 어디 한번 바닥부터 기어봐. 최 이사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서윤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고 폐기 직전인 성수동 물류센터 리뉴얼 건을 단독으로 맡기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사실상 사직서를 쓰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었다. 성수동 물류센터 프로젝트는 이미 3명의 팀장이 손을 댔다가 실패하고 좌천된 악명 높은 건이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극심했으며 부지 선정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한폭탄이었다. 서윤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선을 피했다. 최 이사의 눈밖에 난 사람과 엮였다가는 자신들까지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윤은 텅 빈 책상 앞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물류센터 자료를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법을 찾아내리라 다짐하며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모두가 퇴근하고 사무실에 정막이 흐르는 늦은 시각, 강도준은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낮에 최 이사 방에서 들려오던 고성으로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서윤이 맡게 된 프로젝트가 최 이사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준은 청소하는 척하며 서윤의 자리에 접근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쪽잠이 든 상태였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법률 조항들과 설계 도면이 어지럽게 띄워져 있었다. 도준은 주위를 살핀 뒤 잽싸게 그녀의 모니터를 확인했다. 서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부지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였는데 사실 이는 3년 전 개정된 특별법의 부칙 조항을 활용하면 간단히 우회할 수 있는 문제였다. 도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뒷면을 꺼냈다. 그리고 볼펜으로 휘갈겨 쓰듯 짧은 메모를 남겼다. 특별법 제7조 사망 예외 규정 확인 요망. 글씨체는 일부러 왼손으로 써서 알아보기 힘들게 뭉개뜨렸다. 그는 그 메모를 서윤의 키보드 옆에 슬그머니 밀어넣고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멀어졌다. 그가 단순히 그녀를 돕는 것은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다. 최 이사가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 또 다른 횡령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에 서윤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 이사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끼가 되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어둠 속에서 잠든 서윤을 한번 뒤돌아보고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다가 키보드 옆에 놓인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라고 생각하여 휴지통에 던지려 했다. 하지만 무심코 읽은 그 내용에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특별법 제7조 사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법전과 판례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조항은 그녀가 밤새 고민하던 법적 규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리모델링이 가능했고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신의 한 수였다. 서유는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아직 출근한 직원은 거의 없었고 저 멀리 탕비실에서 강도준이 믹스커피를 타마시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 설마 저 사람이 아니겠지.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늘 멍한 표정으로 복사나 하고 생수통이나 가는 그가 이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알고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지난번 전산 장애 때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다시금 떠올랐다. 서유는 의구심을 품고 도준에게 다가갔다. 강도준 씨, 혹시 어젯밤에 제 자리에 오셨었나요? 그녀의 질문에 도준은 뜨거운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짐짓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청소하러 갔었는데요. 팀장님 코 골면서 주무시길래 깨우지 않고 조용히 쓰레기만 비웠습니다. 도준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게다가 코를 골았다는 민망한 지적에 서윤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서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자리, 잡은 위화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영수증 뒷면의 글씨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수십 년 경력의 변호사조차 놓치기 쉬운 핵심이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걸까? 서유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의 존재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사무실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든든하면서도 오싹한 일이었다. 한편 도준은 화장실 맨 끝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넥타이 핀에 내장된 마이크를 켰다. 잡음 없는 깨끗한 음질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최일석 이사의 차명 계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태영건설 외에도 3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더 얽혀 있습니다. 도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아직 터뜨리지 마. 더 큰 게 필요해. 그가 한서윤 팀장을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자료는 계속 모으고 최 이사가 이번 물류센터 건으로 자금을 세탁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그때 움직인다. 통신을 끄는 도준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가 다시 촌스럽게 고쳐매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다시 어리숙한 계약직 사원 강도준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올라가 있었다. 한서윤 팀장이 제출한 성수동 물류센터 리뉴얼 기획안은 이사회에서 예상을 뒤엎는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별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전략은 보수적인 임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속에서 최일석 이사의 얼굴만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고의로 망가뜨리려 했던 프로젝트가 성공 궤도에 오르자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다. 서윤의 성공은 곧 자신의 입지가 좁아짐을 의미했고 더 나아가 그동안 저질러온 횡령의 증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위험한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최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움켜쥐며 서윤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최 이사는 책상 위에 명패를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서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성이 마비된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거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최 이사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지시했다. 타깃은 디자인 1팀 한서윤이다. 회사 근처에서 겁만 줘. 다시는 회사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병원에 한 달 정도 누워있게 하면 더 좋고. 수화기 너머로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최 이사는 전화를 끊으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웠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린 사냥감이 처참하게 찢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서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최 이사가 보냈던 섬뜩한 시선이 자꾸만 뇌리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등 뒤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다.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뒤따라오는 발소리 역시 빨라졌다. 서윤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건장한 사내새 명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서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껄렁하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아가씨가 너무 똑똑하게 굴어서 밥줄 끊기게 생긴 사람이 많아 적당히 하고 그만뒀어야지.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방어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우두머리가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며 서윤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골목 입구의 가로등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며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 어둠을 틈타 검은 그림자 하나가 맹수처럼 사내들에게 달려들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사내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림자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연이어 골목을 울렸다. 그림자의 주인은 강도준이었다. 그는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를 벗어던지고 특수부대 시절 익힌 살상 무술로 깡패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상대의 급소만을 정확히 타격했다. 쇠파이프를 든 사내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순식간에 턱을 가격해 기절시키는 그의 동작은 마치 잘 짜인 춤처럼 유려하고 잔혹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단 1분도 채 되지 않아 3명의 사내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도주는 쓰러진 사내의 멱살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일석한테 전해라. 선을 넘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 회사에서 듣던 어눌한 톤이 아닌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사내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고 도주는 그제야 손을 놓았다.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벽에 기대어 떨고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도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까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주는 재빨리 주변을 정리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장치로 골목 입구의 CCTV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했다. 서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확인하기 전에 사라져야 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사내들을 뒤로하고 높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서윤은 경찰차가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다.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던 그녀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싸움 도중 도준의 소매에서 뜯겨나간 독특한 문양의 단추였다. 서윤은 그 단추를 주워 손에 꼭 쥐었다. 일반적인 기성복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작의 단추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그녀는 오늘 낮 탕비실에서 마주쳤던 강도준의 낡은 양복 소매 끝을 떠올리려 애썼다. 분명 촌스러운 양복이었지만 소매 끝단이 낡아서 덜렁거리던 단추가 하나 있었다. 그 기억이 맞다면 방금 자신을 구해준 그 엄청난 무술 실력의 남자가 바로 사무실의 투명 인간 강도준이라는 뜻이 된다. 서윤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그녀는
어둠이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미린의 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린 도심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임직원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고급 와인과 샴페인이 물 흐르듯 넘쳐났고 실내 악단이 연주하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파티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모두가 번쩍이는 명품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입고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며 인맥을 넓히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는 단연 강도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서 입던 낡고 유행이 지난 회색 양복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든 채 연회장 가장 구석진 기둥 뒤에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며 마치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도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티장 전체를 조망하며 주요 주주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서윤 팀장은 평소에 단정한 오피스룩 대신 짙은 네이비색의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몇몇 남성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며칠 전 골목길에서의 습격 사건 이후 그녀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그날 밤 습득한 자개 단추가 부적처럼 들어 있었다. 서윤은 화려한 인파 속에서 누군가를 찾듯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서 혼자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준에게 멈췄을 때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연민을 느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최일석 이사, 무리가 등장했다.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한 최 이사는 주변의 아부꾼들을 대동하고 위세등등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최 이사는 파티장 중앙을 가로지르며 직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모욕적인 농담을 던지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그러다 구석에 서 있는 강도준을 발견하자 그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준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레드 와인 잔을 도준의 낡은 양복 상의에 보란듯이 쏟아부었다. 붉은 와인이 회색 재킷을 적시며 흉하게 번져나갔고 주변의 음악 소리와 말소리가 일순간 멈추며 정적이 흘렀다. 최 이사는 당황한 척 과장된 몸짓을 하며 소리쳤다. 어이쿠, 미안해서 어쩌나 워낙 존재감이 없는 친구라. 거기에 있는 줄도 몰랐네. 옷이 그게 뭔가 거적대기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도 유분수지. 도주는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털어내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최 이사를 응시했다. 모욕감에 주먹이 쥐어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도준의 굴종적인 태도에 최 이사는 기가 살았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도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자네 같은 무능력한 계약직이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밥만 축내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기생충처럼 회사에 달라붙어 있지 말고 말이야. 주변의 몇몇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도주는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한서윤이 도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사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강도준 씨는 정당하게 초대받은 우리 회사의 직원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서윤의 당돌한 발언의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서윤을 노려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나? 한 팀장 감히 상사한테 사과를 하라니. 이거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만. 하긴 요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겠지. 최 이사는 음흉한 눈빛으로 서윤과 도준을 번갈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물류센터 프로젝트도 그렇고 말이야. 자네 혼자 힘으로 그게 가능했겠어 듣자 하니 밤마다 사무실에 둘이 남아서 묘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몸 로비라도 해서 정보를 얻어낸 건가? 최 이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인격 살인이었다. 근거 없는 저질스러운 루머에 사람들은 경악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윤을 쳐다보았다. 서윤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외쳤다. 그 더러운 입 다무세요. 이사님이야말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강도준 씨는 이사님보다 100배는 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부하 직원을 짓밟고 모함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임원이라는 사실이 저는 치욕스럽습니다. 서윤의 발언은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것은 사실상 선전포고이자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최 이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을 들어 올렸다. 내년이 기어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가 서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르려는 순간 도준이 번개같이 앞으로 나서며 최 이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도준은 더 이상 어수룩한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 이사는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이거 안 놔, 너 지금 미쳤어. 도준은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손치워 술주정은 집구석에 가서 하시고 도준은 최 이사를 거칠게 밀쳐냈다. 최 이사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던 샴페인 타워를 덮쳤다. 수십 개의 유리잔이 와장창 깨지며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최 이사는 꼴사납게 소리를 지르며 경비원을 불렀지만 이미 도준은 서윤의 손목을 잡고 파티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윤은 멍하니 도준에게 이끌려 나왔다. 그녀는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악력, 그리고 최 이사를 밀쳐낼 때의 그 단호한 태도에서 확신을 얻었다. 자신이 골목길에서 주운 단추의 주인,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도와준 수호천사가 바로 강도준이라는 것을 호텔 로비를 지나 한적한 야외 테라스에 도착해서야 도준은 서윤의 손을 놓았다. 밤바람이 뜨거워진 두 사람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서윤은 복잡한 심경으로 도준을 올려다보았다. 강도준 씨,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숨기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모습은 평소의 당신이 아니었어요. 도준은 대답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윤의 손에 묻은 땀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한 팀장님, 오늘 저를 위해 나서준 거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더 이상 위험해지지 마세요. 도준은 서윤을 뒤로하고 테라스 난간 쪽으로 걸어가 어둠 속에 잠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 뒤로 화려한 파티장의 소음이 멀어져 갔다. 오늘 최 이사가 서윤에게 가한 모욕은 도준이 설정해둔 인내심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는 그동안 내부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죄 없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계획은 없었다. 이제는 사냥을 끝내고 심판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평소에 쓰던 낡은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의 잠금을 해제하자 비서실장과 연결된 보안 메신저 앱이 실행되었다. 그는 잠시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입력했다. 작전명 정화 지금 즉시 발동해 내일 아침 이사회 소집하고
법무팀과 감사팀 전원을 대기시켜 최일석 이사를 포함한 리스트에 있는 전원을 긴급 체포하고 자산을 동결한다. 예외는 없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도준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돌아보았다. 테라스 입구에는 여전히 서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도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지성미와 야성미가 공존하는 리더의 그것이었다. 한서윤 팀장님, 내일 아침 회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까지만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정중하고 세련된 말투에 서윤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리무진이 아닌 일반 택시를 잡아 서윤을 태워 보낸 뒤 도준은 다시 호텔 로비로 돌아오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실장 김 전무가 뒷좌석 문을 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검찰 쪽에도 협조 요청을 마쳤습니다. 바로 본사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도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차에 올라탔다. 그래, 본사로 가자.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거야. 내 책상 위에 있는 회장 명패 먼지 좀 털어놓고 차문이 닫히고 세단은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 남겨진 파티장에서는 최일석 이사가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난동을 피우고 있었다. 폭풍전야와도 같았던 파티 다음 날 아침. 미린의 그룹본사 15층 디자인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전날 밤 호텔에서 벌어진 최일석 이사의 추태와 강도준의 하극상은 이미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 직원에게 퍼져나간 상태였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다가도 한서윤 팀장이 출근하자 황급히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서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채만 눈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어본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사본과 태영건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조작된 입출금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은 영장도 없이 서윤의 자리를 에워싸고 거칠게 서랍과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감사팀장은 서윤에게 다가와 위압적인 목소리로 통보했다. 한서윤 팀장,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감사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윤은 억울함의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그 계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최일석 이사가 꾸민 짓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그러나 이미 최 이사에게 매수된 감사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서윤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다. 사무실에 그 누구도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윤이 끌려가기 직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도준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꼿꼿한 자세로 성큼성큼 걸어와 감사팀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감사팀장은 도준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도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감사 규정 조항을 읊조렸다. 사규 제사장 12조에 의거하여 정식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긴급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 감금 시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도준의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지적에 감사팀장은 말문이 막혀 당황했다. 도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며 외쳤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팀장님 여기에 있으면 놈들의 각본대로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서윤은 얼떨결에 도준에게 이끌려 비상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감사팀 직원들이 뒤늦게 쫓아왔지만 도준은 미리 파악해둔 보안 사각지대와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 능숙하게 그들을 따돌렸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도준은 구석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조수석에 서윤을 태우고 운전석에 올랐다. 굉음과 함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준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도준 씨, 우리는 지금 도망자가 된 건가요? 도준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으러 가는 겁니다. 놈들은 오늘 팀장님을 구금해 놓고 내일 이사회에서 회의만을 통과시킬 작정이었으니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입구의 경비원들은 도준의 차를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하며 차단기를 올렸다. 서윤은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에 눈을 크게 떴다. 대한민국 상위 1%만 산다는 이곳에 도준이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도준은 의아해하는 서윤에게 짧게 둘러댔다. 아는 지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제가 집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최 이사도 여기까진 손을 못 뻗을 겁니다. 도준이 안내한 곳은 건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고가의 미술품들이 서윤을 압도했다. 거실 통유리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윤은 신발을 벗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며 쭈뼛거렸다. 도준은 자연스럽게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소파에 앉기를 권했다. 여기는 도청이나 감시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 가옥입니다. 마음 편히 계셔도 됩니다. 서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준 씨, 정말 그냥 평범한 계약직 직원이 맞나요? 아까 그 법률 지식도 그렇고 이런 곳을 아는 것도 그렇고 당신은 너무 미스터리예요. 도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거실 한쪽에 있는 서재로 들어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수십 개의 USB 메모리와 녹취록 그리고 비밀 장부들을 꺼내 보였다. 이것들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미린의 그룹 내부에서 수집한 최일석 이사와 그 배후 세력들의 비리 증거입니다. 횡령 탈세 주가 조작, 그리고 협력 업체에 대한 갑질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를 넘어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자료들이었다. 서윤은 도준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서 해온 거죠? 그리고 왜 저를 도와주는 건가요? 도준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서윤을 응시했다. 처음에는 그저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임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불의에 타협하고 침묵할 때 혼자서 바보처럼 원칙을 지키며 싸우는 당신을 보며 저는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켜지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도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위로를 받았다. 도주는 서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빈 방을 안내해주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끝났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을 꺼냈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는 그의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어수룩한 강도준은 사라지고 냉철한 승부사 강도준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전무, 지금부터 작전명 심판을 시작한다. 내일 아침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법무팀을 대동해 최일석의 자택과 차명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언론사에도 엠바고를 걸고 자료를 배포할 준비를 마치도록. 전화를 끄는 도주는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최일석은 지금쯤 서윤을 놓친 것에 분개하며 내일 이사회에서 그녀를 매장시킬 거짓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내일 아침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쫓겨난 여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목줄을 쥔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도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일은 미린의 그룹의 역사가 바뀌는 날이 될 것이다. 그는 서윤이 잠든 방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재로 들어가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미린의 그룹 본사 대회의실 앞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속속 도착했고 최일석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한서윤의 해임안을 처리하고 자신의 신복을 그 자리에 앉힐 생각에 들떠 있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최 이사는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자, 시간이 되었으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디자인팀 한서윤 팀장의 비리 혐의에 따른 징계 및 해임 건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내부는 술렁거렸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 이사가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남자는 훤칠한 키에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최 이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안경을 벗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강도준은 더 이상 탕비실의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묻어났다. 도주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최 이사 앞까지 다가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지며 말했다. 회의 주제가 틀렸군요. 최 이사, 오늘 안건은 한서윤 팀장의 징계가 아니라 당신의 파면과 구속에 관한 건입니다. 회의실 안은 최일석 이사의 고함 소리로 터져 나갈 듯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장 이 미친놈을 끌어내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은 최 이사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히려 강도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이 기이한 광경에 최 이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고 도주는 그런 최 이사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무심한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다. 도주는 천천히 그리고 위엄있게 회의실 가장 상석에 놓인 의장석으로 걸어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곳은 공석인 회장의 대리인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만이 앉을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자리였다.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 속에서
도주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는 회의실의 정막을 깨며 임원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도주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최일석 이사네 집. 안방에서 주인이 들어왔는데도 인사가 없군. 자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리네 그룹의 실소유주이자 최대 주주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말이야. 도준의 폭탄 선언의 회의실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몇몇 눈치 빠른 이사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다. 그동안 탕비실에서 커피나 타던 계약직 사원이 사실은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오너였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충격을 넘어선 공포로 다가왔다. 최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내 놈이 회장일 리가 없어. 이건 사기야. 그래, 내 놈이 한서윤이랑 짜고 연극을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다. 도주는 가소롭다는 듯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며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최 이사가 지난 5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까지 포함된 완벽한 범죄 일지였다. 스크린 하단에는 최 이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한서윤 그 계집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프로젝트를 막아라는 끔찍한 사주 내용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증거가 명백해지자 최 이사를 옹호하던 임원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최 이사를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냈다.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 이사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최 이사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주는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하급 직원들이 바로 이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들의 땀과 노력을 가로채고 범죄를 저지른 대가는 아주 혹독할 거야. 이제 자네가 누렸던 모든 가짜 권력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다. 도준의 선고와 동시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은 주저없이 최 이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 이사는 발버둥치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끌려나가는 최 이사의 비명,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도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 한 구석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다. 바로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도준이 보낸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배신감과 안도감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도준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서야 간신히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신세 한탄을 들어주던 어리숙한 강도준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권력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그에게 건넸던 위로의 말들과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지 생각하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위해 이 거대한 판을 짜고 위험을 무릅쓰며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주는 임원들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다. 오늘부로 썩은 부인은 모두 도려낸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한서윤 팀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를 이사로 승진 발령한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도준과 서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존경이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도준은 그들의 가식적인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성큼성큼 걸어와 서윤의 앞에 섰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늦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한 팀장님. 하지만 팀장님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방식대로 팀장님과 이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도준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한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흘렀다. 상황이 정리된 후 도준은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최 이사의 측근들을 전원 해고하고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고발 조치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지만 직원들은 환호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직원들의 불만은 해소되었고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되어 갔다. 도준은 회장 취임식 대신 전 직원에게 사과 메일을 발송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양복을 입은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지만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서윤 역시 이사로 승진하여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며칠 뒤 늦은 밤 야근을 하던 서윤은 옥상 정원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서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다. 꿈만 같았던 사건들이 지나가고 평온이 찾아왔지만 도준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그가 회장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이 뒤를 돌아보자 도준이 캔커피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이사님 여기는 냄새나고 더럽지 않습니까? 임원실 놔두고 왜 여기 계세요? 예전 구내식당에서 서윤이 그에게 했던 말을 농담처럼 되받아치는 도준의 모습에 서윤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옥상 정원에 불어오는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한서윤은 캔커피의 따스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강도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은 양복을 입고 어수룩하게 웃던 계약직 사원 강도준은 이제 없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회장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캔커피 뚜껑을 따서 건네주는 그의 손길과 눈가에 맺힌 장난기 어린 미소는 여전히 그녀가 알던 그 강도준의 것이었다. 서윤은 복잡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업무 시간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직원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도준은 호탕하게 웃으며 난간에 팔을 괴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라 야근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보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는 사내 연애를 장려하는 아주 개방적인 문화를 만들 생각인데요. 도준의 거침없는 농담에 서윤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붉어졌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다. 도준은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한 눈빛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 팀장님이 저를 어려워하고 멀리할까 봐서요. 저에게는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한서윤이라는 사람의 신뢰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고백할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서윤은 도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다. 처음에는 배신감도 들었어요. 제가 바보처럼 보였을까봐 화도 났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신은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었어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손을 내밀어 준 것도 당신이었고, 모두가 저를 비난할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것도 당신이었으니까요. 회장 강도준이든 계약직 강도준이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서윤의 말에 도준은 감동받은 듯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동료애를 넘어선 더 깊고 진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미린의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도준의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로 회사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임원진들은 물갈이 되었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줄을 서거나 아부를 떨 필요가 없었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에 환호했다. 낡고 권위적인 기업 문화가 사라지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회사의 실적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젊은 회장 강도준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디자인 부문을 이끄는 최연소 여성 임원 한서윤 이사가 있었다. 한편 최일석 전 이사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법원은 그에게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악을 쓰는 그의 모습은 뉴스 화면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그것은 부패한 기득권의 몰락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도준은 집무실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회사를 권력의 도구가 아닌 사람을 위한 터전으로 만들겠노라고. 바쁜 나날 속에서도 도준과 서윤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견고하게 발전해 나갔다.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는 철저하게 회장과 이사로서 공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회의 시간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업무적으로 부딪히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달랐다. 도준은 수행비서도 물리치고 직접 차를 몰아 서윤을 데리러 갔고 두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심야 영화를 보기도 하며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화려한 파티나 명품 선물보다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어느 늦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도준은 서윤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차 안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운치 있게 들려왔다.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도준은 쑥스러운 듯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어머니 유품이에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내조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셨던 강인한 분이셨죠. 당신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풍스럽고 우아한 진주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회장으로서의 강도준도 좋지만 당신 앞에서는 그저 한 남자로 남고 싶습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내가 길을 잃을 때 나침반이 되어줄 사람은 세상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서윤 씨, 평생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도준의 고백은 담백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도준 씨,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저도 항상 곁에 있을게요. 도준은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연주처럼 들려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직원들은 미묘하게 달라진 두 사람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서윤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와 도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온화한 미소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직원들은 암묵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며 축하의 눈빛을 보냈다. 1년 후 미린의 그룹의 신사옥 준공식 날이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게 솟은 신사옥은 혁신과 도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강도준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의 비전을 발표하며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강조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도준은 단상을 내려와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서윤 부사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이제 이사가 아닌 부사장으로서 도준과 함께 그룹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준이 서윤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군요, 부사장님. 서윤 역시 작은 목소리로 화답했다. 회장님도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그런데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졌네요. 서윤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도준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영혼의 단짝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연회장으로 이동할 때 도준과 서윤은 잠시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1년 전 그날처럼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 사이로 미린의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탕비실에서 믹스 커피 마시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서윤은 도준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웃었다. 그러게요. 그때 제가 회장님께 바닥 청소시켰던 거 기억나세요? 평생 놀림감이 될 줄 아세요? 도준은 껄껄 웃으며 서윤을 품에 꼭 안았다. 평생 놀려도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바닥 청소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나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아내여.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거묵처럼 보였다. 무시받던 하급 직원과 깐깐한 팀장으로 시작된 그들의 박사. 인연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도준과 서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옥상을 내려와 다시 그들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전쟁터인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그들의 앞날은 저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었다. 모두가 무시했던 그 남자는 이제 모두가 우러러보는 왕이 되었고 그 왕의 곁에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봐준 여왕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써 내려갈 위대한 전설의 서막에 불과했다.